이번 무영보 초대석은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체온 측정,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나름 힘썼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코로나 맥주는 안 마셨습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죠?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Yes, there was time,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stop, I had it up and spit it out. I face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무영보 무작정 초대석.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광된 자리. 그동안 못 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무영보 초대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다 아실 테니까 저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오늘 초대를 받으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그럼 한 분은 무조건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네, 진욱이의 무작정 초대석 초대 인물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의 인물은 두 분이십니다. 네, 남자분 두 분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남자만 지금 6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뭐 냄새가 뭐 좋습니다. 그냥 여성 팬들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석 주인공은 바로 민연홍 감독님입니다. 민연홍 감독님은 2013년 못나의 주입으로 시작으로 해피시스터즈, 애간장, 미스마 복수의 여신, 그리고 터치, 미싱, 그들이 있었다 드라마를 모두 감독하셨고요. 그만의 감성과 이성을 다루는 연출력에 흠뻑 빠져 앞으로 중독되고픈 시청자들을 위해 더 많은 작품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저는 민연홍 PD와 함께 작품을 찍은 적도 있고요. 진짜? 뭘 찍었어? 소개합니다. 민연홍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연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뭘 찍었을까요? 옛날에 몰랐어. 약간 에로틱한 이런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네, 우리 같이 아주 작은 자동차에 귀엽게 타서 이렇게 여기저기 촬영도 하러 다니고. 그때도 민 감독이 연출했었나? 거의 그랬었죠. 그때도 연출했나? 영상은 제가 했었죠. 영상. 네, 제부도 대부도에 가서 제부대부도 네. 그런 거 했었죠. 네, 민연홍 감독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잔칫날에 배우 초대를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영화를 잘 보고 초대석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네, 두 번째 인물 바로 두 번째 분입니다. 뭐 인물하면 뭐 너무 빛이 나서 지금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쳐다보면서 할게요. 배우 하준님입니다. 바로 드라마 육령의 나르샤를 시작으로 블랙동, 미싱, 그들이 있었다, 영어라는 범죄 도시, 그리고 잔칫날까지 24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코리아 판타스틱 장편 배우상까지 수상하신 대배우님이 오셨습니다. 배우 하준. 네, 안녕하세요. 하준입니다. 얼굴 빨개졌어. 기분 좋네요. 부끄러운데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욱이가 아주 소개를 지난주에 잔칫날을 우리가 무영보 극장가다로 하고 이렇게 배우가 와서 좀 민망한 상황이 됐네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이 생각을 못하고 막 누가 뭘 못해. 지난주에도 다 무슨 계속 감안을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약간 계속 어떤 보험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너무 까지 말자였는데 그래도 아니 저희 놀라운 거는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너무... 제일 처음 점수를 매겼거든요. 또 형들이 점점 저보다 점점 점수가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경험도 했고요. 4.1 나왔는데 저 기억같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극장은 완전히 다 그쵸. 지금 10,000명 정도 어제 200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봉 첫날 1,200명 정도 들었다가 지금 이제 거의 페이드아웃하는 느낌이긴 한데 뭐 또 IPTV라는 게 있으니까. 네, 요즘은 뭐 IPTV나 뭐, 이런 데서 좀 기운 내세요. 지금 목소리도 페이드아웃 되고. 그건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 뭐 제 손을 떠난 거죠. 어떠세요? 주연 배우를 한 영화가 개봉한 느낌이. 야, 이런 건 정말 많이 못 해보는 경험인데. 사실 저예산 독립 영화라고 하죠. 그 저예산 영화들은 개봉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천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개봉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개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개봉이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봉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고 또 많은 리뷰들을 통해서 어떻게 관객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좀 깨닫게 돼서 그게 또 되게 큰 상인 것 같아요. 무용보 우리 저희 팬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저희 정치자들도 네네. 잔칫날 되게 기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극장 가기가 좀 요원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이 영화는 두고두고 봐도 네네. 이게 뭐 이렇게 유행이나 흐름을 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봐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지금 몸이 더 좋죠. 그렇죠. 일단 그래도 네, 극장 가서 네. 용감히 네. 보시라. 네네. 극장에서 저희들 옆에 앉아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기억나요. 그리고 그 전회에서 제가 옆에서 계속 울었다고. 네, 맞아요. 네, 저 울었어요. 그 염하는 신에서 제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네. 그때 그 옆자리에서 같이 울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슬픔의 상승곡선. 옆에서 같이 울면 또 울고 싶고 막 이렇게 같이 우는 거. 네, 우리 출연하실 줄 알았으면 그거 다 편집하는 거였는데 배우랑 울었다 그러면 별로 그렇잖아.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괜찮습니다. 제 연기에 제가 울 수도 있죠. 그게 궁금했는데 자기가 연기한 거를 다시 보면 그게 워낙 익숙해서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준 배우님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감정 같은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영화를 얼마 전에 극장에서 혼자 좀 가서 보고 싶어서 또 갔었는데 그때도 또 좀 울었어요. 다른 부분에서 울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작년 봄에 촬영을 해서 그 영화 찍은 거에 대한 정서적 기억은 이미 이제 좀 날아간 상태 그런 거다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염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서의 관객으로서 좀 들어간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관람했을 때 울었던 이유는 사실 저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저다운 캐릭터가 경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삶이나 뭐 살아오면서 겪었던 뭐 말 못할 뭐 그런 어떤 고통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한때는 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녹아났는데 그거를 이제 관객분들이 좀 알게 되시니까 이래서 내가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위안도 얻긴 했었는데 두 번째 좀 울먹했던 건 저 경만이라는 친구가 너무 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만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제 나 열심히 살았네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다가 염할 때는 또 역시나 계속 또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좀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인데 그땐 또 다르겠죠 아마. 네. 원래 영화 보면서 좀 많이 우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동화를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네. 근데 이제 이래도 안 울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푸시하면 약간 반감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 거 너무 하지 않은 이상은 좀 기본적으로 이 한국 정서적인 게 탁 맞아버리면 좀 울게 되더라고요. 네. 그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시구나. 저 좀 여린 편이죠.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터프해 보이는데. 안에는 되게 또 아이 같은 또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배우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잔칫날 이제 밴드에서 볼 때 제 옆에 이제 하준 배우님이 계셨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옆으로 딱 보고 저도 이미 울고 있었지만 네네. 네, 저도 이미 눈물이 터져서 마스크가 다 젖었거든요. 네. 네, 이 안으로 막 눈물이 흘러갖고 이 네. 혀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짠맛 나는 거. 네네. 근데 딱 우는 모습만 봐도 우리 과다. 저분 우리 과다. 이게 딱 느껴져요. 우리 딱 우는 무용보 모습만 글성 클럽이라 했거든요. 진영이가 회장인데 무조건 운다. 여려 보이시긴 해요. 그래요? 네, 느낌이 좀 정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노영 감독님은 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편집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편집을 했어요. 이거 아침에 딱 봤는데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아침에 딱 봤는데 왠지 짜릿한 거 있잖아요. 아, 요거 잘 됐다. 그런 순간을 방송에서 딱 보게 되면 그게 증폭되거든요. 내가 좀 실수한 거는 더 큰 실수처럼 보이고 또 내가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막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정말 울면서 연기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그 모습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제일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가 누구나 겪을 얘기고 겪었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기교에 숨는다던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들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서라서.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좀 진짜여야 된다라는 좀 강박 수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잔칫날 아무튼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배우가 아주 어때요? 주인공을 네. 주연을 우리가 사실 범죄도시에서 네네네. 사실 언급을 좀 했었어요. 이 네. 배우 되게 네. 좀 댄디하고 쿨하다 막. 그렇죠. 강홍석 역을 하셨죠. 누구요? 네네. 강홍석 맞습니다. 네.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실제 그 이름 활동하는 배우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드라마에 자주 나오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완전히 정말 분량도 엄청 많고 대사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소화 과정이? 사실 소아 과정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뭐랄까요? 그 제가 MC로서 자기소개하는 그 랩하는 씬이 누가 봐도 좀 어렵게 쓰여져 있으니까 대본 전체 리딩 할 때부터 이미 좀 일당백으로 내가 싸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게 이런 무의식이 다 있잖아요. 뭔가 그거는 뭐 감정 정액을 떠나서 뭐 얼마나 저 친구가 잘할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내가 좀 이겨내야겠구나라는 게 있었고 아무래도 독립영화다 보니까 이제 진행 상황들이 원활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어서 테이크를 최대한 적게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 좀 감독님이랑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거의 뭐 연인 수준으로 밥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신발신으로 계속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과 제가 거의 뭐 엄마 아빠처럼 현장을 좀 끌었던 게 있어요. 그 각오가 있었고 뭐 스태프분들도 뭐 이제 좀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타이틀롤인데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약간 좀 전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나온 것도 되게 감개무량하죠. 굉장히. 네. 네, 아무튼 네, 잔칫날. 제가 너무 딥하게 얘기하죠. 네. 좀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민현홍 감독님은 네. 이번에 그 미싱 그들이 있었다. 미싱이 꽤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시청률이 사랑 상당히 많이 받죠. 높았다고.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럼요. OCN에서 한 거죠? 네네. 어떠세요? 드디어 흥행작 감독이 된 기분이. 뭐 흥행작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꽤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전에 좀 다른 작품들을 할 때 네. 뭐 막장 컨셉도 있었고 그냥 달달한 로맨스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사실 그런 작품 할 때 뭔가 감동을 받고 막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 울었어요. 뭐 이런 피드백이 별로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작품 하면서는 피드백이. 피드백들이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고 너무 본인들의 감정에 푹 빠져서 주시는 피드백들이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어떤 재미 요소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즐거웠어요라고 주는 피드백과는 좀 아예 결이 다른 것이어서 작품을 하면서 되게 뿌듯했고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인이 됐는데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떠세요? 계속 뭐 드라마도 좋지만 이 피처 영화도 생각이 있으시죠? 나랑 같이 네. 뮤지컬 영화 하기로 네. 20년 전부터 둘이 막 얘기만 했고 네. 뭐 근데 아직 안 나오겠네요. 네. 언제든 늘 꿈꾸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 하셔야죠. 진욱이 연출할 때부터 알아봤. 네, 그럼요. 잘할 줄 제가 알았어요. 밥 먹는 씬도 있었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시키는 대로. 옛날에 그때 뭐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롤러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니주? 레일? 레일. 네. 달리 레일. 달리. 달리. 달리.
달리가 없어가지고 그 쇼핑몰의 카트에 타서 이렇게 밀면서 뭐 촬영하고 그랬던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들었었는데 그러던 민 감독이 지금 이렇게 크레인도 쓰시고 네. 아니요. 뭐 지금은 말 한마디면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민 감독이 저희랑 어렸을 때 같이 그 쌍투스라는 동아리에서 같이 이렇게 자랐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 셀럽이 됐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무용보 추천 영화들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근황 토크로 시간이 그렇죠. 막 가고 근황 있네요. 토크 한 5분 정도 더 하시죠. 아니 영화 얘기하면서 네. 중간중간 섞어서 하시죠. 두 분 다음 작품 요거 얘기만 잠깐 듣고 볼까요? 저는 일단 범죄도시 2는 한국 분량은 촬영이 마쳤고요. 그래요? 투가 나와요? 기대작이죠. 네, 지금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많아졌나요 분량이? 네, 좀 용감해졌습니다. 그 정도만. 기대되는데? 좀 약간 네. 이제 형사 냄새가 좀 나는군. 약간 그 정도의 넉살과 거친 표현과 거친 좀 액션 살짝의 그래서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이 좀 사라지는 게 넉살로 이제 대체되는 그래서 언제 개봉하나요? 그게 근데 지금 요새 사실 다 연기라. 베트남 분량이 있었는데 네. 촬영이 미뤄진 상황이 때마침 코로나가 네. 그렇게 탁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그 분량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뭐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 범죄도시의 에피소드 중에 네네.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진실의 방으로. 그 진실의 방이란 멘트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진짜? 그게 자꾸 거론돼서 제가 참 민망한데 그게 제가 막 뭐 제가 했어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좀 돼가지고. 원래 시나리오에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2도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원 때 다 같이 뭐 막내 스태프부터 정말 완전 위에 리더들까지 의견들을 정말 많이 제시를 했어요. 뭐 그중에 한 70%는 이제 동석이 형님께서 전날에 또 이 아이디어 어때 이렇게 좀 가져오시면 저희가 주변에서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그냥 서포팅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본에 쓰여 있지 않게 굉장히 좀 날것스러운데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그 약간 어떤 뽀로꾸라고 하죠. 뭐 그런 게 나와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또 영화가 굉장히 행동감 넘치게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저기 폭행 아니 그 신문하는 방에 신문하는 방에 저 방을 어떻게 지을까 형님께서 이제 다 같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무슨 뭐 어때 하다가 그냥 제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아니 그냥 뭐 진실을 말하는 데니까 진실의 방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만든 거 맞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형님께서 잘 살리시긴 그렇죠 했죠. 살리신 네. 거죠. 근데 그게 뭐 제가 뭐 딱히 뭘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저작권을 갖고 계시네요. 그게 진실의 방의 저작권을 갖고 계시네요. 자꾸 그냥 기사 낼 때마다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네. 린 감독님은? 저는 이제 다음 작품 이제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고 다행히 이제 미싱 이후로 또 다른 제안들 주시는 곳들이 계셔가지고 작품들 논의 중이고. 그러면 저랑 뮤지컬 영화는 다음에 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좀 탄탄하게 해서 밀어보겠습니다. 작곡가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그럼 하준 배우님이랑 민현원 감독님은 같이 또 미싱 이후로는 저는 있는 게 없나요? 불러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니니까요. 그 미싱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즌 2? 시즌 2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하준 배우와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게 되기를 그 정도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사님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또 신형사가 슬픔을 이겨낸 구형사가 되겠구만 시즌 1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원래 초대석에서 하던 대로 원래 저희가 이제 한 분만 모시고 하는데 오늘은 감독님과 배우님이 다 오셨으니까 한 분만 오셨을 때는 영화 3편 자기 추천하는 무용보 청취자들에게 우리가 영화 추천하는 팟캐스트니까 3편 했는데 오늘 두 분이니까 2개씩만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 영화가 왜 추천인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무용보 팬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대 손님들이 고른 영화를 한 편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보 무작정 초대석 민현웅 감독님 영화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저의 첫 번째 추천 영화 네. 블라인드 멜로디. 블라인드 멜로디. 네, 인도 영화입니다. 좀 유. 뜬금없으실 드디어 수 인도 영화. 있는데 발라시야. 좋아요. 네. 카쿠이. 네. 우리나라 제목은 이제 블라인드 멜로디고 네. 이거 힌디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힌디 제목이 안다드훈? 안다둔? 안다둔인가? 아무튼 그래요. 안다둔. 네. 그리고 네. 영어는 뭐 슛 더 피아노 플레이어. 네, 제목이 Shoot 다 the piano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최신작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최신작. 제가 재작년에 인도를 한번 갔었어요. 진짜? 네, 네, 인도에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 있는 김에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여행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인도 가서 이제 밤에 또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또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밤에 이제 인도 어디를 가셨어요? 인도의 그 카르나타카 주에 그 콘네티컷이요? 거기에 네, 벵갈루루라는 곳인데 약간 벵갈 그쪽이구나. 벵갈루루라고 중남쪽 중남. 인도의 중남부의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는 엄청 더운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날씨에 잘. 인도를 갔다 보셨군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갔다가 네. 인도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게 다 지오 블락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국가마다 뜨는 넷플릭스 영화들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일본 갈 때나 다른 나라 갈 때 항상 넷플릭스를 켜서 콘텐츠들을 한번 훑어봐요. 직업병이구만. 직업병의 일환인데 네. 그래서 켜서 돌려보고 막 그러고 괜찮았던 거는 기록을 해놓고 한국 오면 또 다 사라지니까 리스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실제로 인도에서 본 인도 영화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해서 저는 너무 의외였거든요. 네. 이 영화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잘 모르고. 잘 모르죠. 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블라인드 멜로디라고 사실은 개봉을 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개봉을 했고 소리 없이 개봉했다 사라졌죠. 네, 이게 아마 롯데 시네마 쪽에서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보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게 한국에 개봉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뭐 판권 유통이 안 됐다고 들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를 한국에다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더 유심히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저 그러면은 블라인드 멜로디 영화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블라인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네. 슛 더 피아노 플레이어. 이게 2018년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8월에 개봉을 했네요. 코로나 없던 세상에 개봉했구나. 스리람 라그하반 감독의 영화고요. 그리고 주연인 아카시 역으로 아유시만 커라나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가 이제 그 실제로는 눈이 보이는데 그렇죠. 네. 눈이 안 보이는 척하는 예술가, 피아노 예술가죠. 네. 그러다가 엄청 소동에 휘말리는. 소동에 휘말리는 아카시라는 역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카시가 목격하게 되는 그 사건의 주요한 악역 네. 역으로 시미라는 여성 배우가 여성 역할이 나오는데 타부라는 배우가 나왔네요. 네, 타부. 예. 네. 이 사람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인도 네, 배우. 네. 뭐 저희가 이거보다 더 소개해도 사실 잘 모르니까 네. 이 정도 소개하면 일단 될것 우리는 같고. 인도 영화에는 그 쓰리 칸 있잖아요. 칸 중에 한 명이 나와야지. 아미르칸. 예. 그 세 분 중에 한 명이 나와야 이제 유명한 인도 영화인데 이 사람 약간 브래들리 쿠퍼 닮았더라고. 네. 나는 요때쯤 인도 영화 두 개를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그 하나가 시크릿 슈퍼스타라고 이게 여자애가 이게 유튜브 스타 돼가지고 기타 치고 네. 막 음악 그리고 또 요거를 두 개를 누가 추천해줘도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건 다 보고 이거를 앞에를 좀 보다가 이거 뭐 난 음악 영화인 줄 알았어 사실. 그러니까 멜로디 뭐 이렇게. 앞에 제목도 블라인드 뭐 멜로디고. 또 이게 또 이러다가 또 뭐 이게 스타 되고 근데 그 영화를 두 개를 연적으로 보니까 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걸 보다가 앞에 이 사건이 딱 이렇게 바로 직전까지 봤어. 전에 네, 피아노 연주하고. 그래서 나는 음악 영화인 줄 알고. 저도 그리고 음악 말았는데 이번에 민 감독이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음악 영화가 아닌 거였더라고. 전혀 다른. 깜짝 놀랐어 내가. 이게 반전이 역시 있죠. 사람 말이랑 영화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거의 저는 이번에 처음 보면서 추천작이니까 봐야지 봤다가 초반 일단 그 사건 소동이 일어나는 그때까지는 약간 기생충급 휘몰아치는 막 이런 이게 어디로 내가 지금 빨려 들어가는지 모를 법한 네, 그렇게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스토리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스토리요? 네. 설정만 해주시면 일단은 뭐 맹인인 척 하면서 영감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소리가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 연주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아카시라는 남자 청년이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우연히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소피. 소피는 근데 라이브 레스토랑을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침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없던 차에 내가 거기까지 봤어. 네. 그 레스토랑 가서 피아노 치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뭐 스티비 원더 얘기인가 그러고서 그거 시작하면 10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다가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는데 이 연주자를 발견했고 데려와서 쳐보니까 잘한다. 그쵸.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나름 이 남자의 매력에 매료가 되죠. 거꾸로 아카시도 자기가 보통 이제 맹인인 척하기 위해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뿌연 렌즈를 끼고 다니다가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렌즈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들 너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지만 자기는 눈이 먼 사람으로 소개를 했으니 그걸 또 해명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익어가죠. 여기까지는 음악 영화랑 로맨스 영화. 그렇죠. 약간 19금 갈 뻔했다가 이제. 근데 인도 영화가 요새는 뭐 이렇게 키스씬도 뭐 나오고 한대요. 이 뒤쪽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요? 하지 마. 여기 이제 스포일이잖아. 이제부터 한번 짧게 헛소도. 짧게 한번 해봐. 근데 또 다른 등장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옛날에 왕년의 슈퍼스타였던 그 발리우드 스타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나훈아 같은 사람. 나훈아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성일 같은. 신성일. 그런 배우죠.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레스토랑의 아주 단골 손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아카시가 너무 연주도 잘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3년째.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타부예요, 타부. 그 결혼 기념일에 몰래 깜짝 파티를 할 거니까 와서 네가 좀 연주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맹인인 척하면서 또 가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했더니 가서 거기서 이제 살인 사건 씬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얘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건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숨기느냐 밝히느냐 이제 막 이런 걱정을 막 하면서 사건이 점점 수렁 속에 아카시가 빠져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스릴러랑 블랙 코미디. 그럼요. 그리고 상황 자체는 거의 잔치날의 경만급 상황이죠. 깝깝해. 깝깝해요. 깝깝해. 뭐 영화 큰 각오라고 봐야겠네요. 경만 씨는 아직 안 본 것 같아. 이 영화는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찾기가 좀 어렵죠. 진짜 그 민 감독이 인도 가서 찾고 나도 완전히 인도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딱 그때 추천을 이거 두 개를 해줬거든. 그러다가 춤춰요? 이게 아니고 뭐 물론 노래는 나와요. 노래는 나와요? 춤도 좀 나오긴 하죠. 인도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재밌고 이렇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인지 일단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영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아마 저보다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번에 민 감독님 때문에 이 영화를 끝까지 봤잖아. 보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 영화는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사람들이 선입견도 좀 강하고 배우들도 다 그 배우가 그 배우 같고 또 이 느닷없이 노래하고. 시작되는 이 노래판 춤판이 그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 작품은 피아노 연주자라는 그리고 라이브 레스토랑이라는 설정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가지고 그 노래하고 사람들이 흥겹게 춤추고 하는 장면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어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발리우드의 어떤 몹 뮤지컬 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씬은 또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게 장면들을 연출을 하셔가지고 저는 보면서 야 이거는 인도 영화에 대한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영화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인도 영화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쵸.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테크니컬한 면을 보면 인도 영화는 정말 빠지는 구석이 없게 잘 만든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느닷없이 나오는 이 춤과 노래를 왜 그러니까 다른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마저도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없이 꾸며져 있다는 생각 많이 들던데. 뭐 저는 벌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세요 원래?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당황스러운 지점이 좀 있을 뿐이지 그게 안 나와도 이상하잖아 이제는. 네, 안 나와도 이상하고 안 나오면 좀 불안해.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거면 이거는 충분히 콘텐츠로서 이게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초창기 때 뮤지컬 영화 탑10 때 김 PD가 워낙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페임을 빼고 인도 뮤지컬 영화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남네 바르디 조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하늘이 맺어준 사랑인가? 그래서 페임이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알란 파커 감독님께서 섭섭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인도가 영화를 1년에 뭐 1,800개인가 만들잖아요. 거의 2,000편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가 뭐 우리는 이제 힌디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언어로. 그리고 또 인도는 이제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라서 중간에 이제 영어들을 또 하잖아요. 그게 또 재밌잖아요. 그 네, 중간에 홍콩 영화들 보면 옛날에 막 중간에 영어 섞어서 하는데 인도는 더 심하거든. 이 영화 주인공들도 그쵸. 굉장히 영어를 많이 써요. 많이 섞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할수록 또 인도에서는 배운 사람들이야 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또 거기 또 이게 카스트 제도 이런 게 있고 있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른데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제 민간 감독님 때문에 이제 보게 됐는데 아 정말 반전이 너무 많아서 진짜 계속 스토리가 반전에 막 반전이 와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네. 스토리가 어디로 갈지.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또 처음 장면이랑 딱 연결이 돼서 딱 이야기를 관통해주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그런 약간 통쾌함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끼의 눈을 또 그쵸. 네. 토끼 눈이 또 토끼도 시각장애 토끼.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였어? 네. 난 토끼가 몰랐죠. 보면은 딱 연결이 한쪽 되죠. 눈이 이렇게 아예 없고 그쵸. 한쪽 눈은 이제 약간 하얗게. 백내장처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그래도 네. 처음에 참 이게 무슨 호러 영화인 줄 알았어. 토끼가 갑자기 무슨 좀비 같은 걸 변하는. 참 진짜 그런 건 있네요. 스토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런 그 영상 산업에서 굉장히 그 이런 각본의 힘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다. 저는 진짜 시나리오의 승리였다라고 일단 역대급 반전이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리고 처음에 뭐 로맨스 드라마라고 생각했다가 중간에 뭐 블랙 코미디처럼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스릴러처럼 갔다가 예. 다시 또 마지막에 로맨스로 또 기결이 되는 이런 장르를 막 믹스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 작품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네, 세트라고. 맞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민 감독님, 민효용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리메이크로 민효용 감독님이 조금만 더 다듬고 조금 더 분치를 하면 더 재밌을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하고 싶어서 네. 사실은 스리람 감독님한테 DM을 보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리람 감독님도 한국에서 자기도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 감독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내 작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네, 진전을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개봉을 할 줄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이후에 이제 개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봉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고서 지금 잠깐 접어둔 상태인데 사실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만한 구석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드라마 판권만 네. 이제 사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엔딩 크레딧 보니까 이게 뭐 원작은 어디 단편 영화 단편 네. 소설인가 단편 영화인가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리메이크 영화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제 여기서 피아니스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음악 하는 사람이고 해서 민 감독님이 하시면 또 잘할 것 같아요. 음악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음악 콘텐츠 해보고 싶어서 음. 사실
네. 그럼 이제 저기 하준 배우님은 피아노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아, 네. 손가락 그러네. 학원 다녔습니다. 손싱크 와주시면 너무 연습이셨습니다. 그것만 감사하죠. 해놓으시면 뭐 네. 따는 당상. 그렇죠. 네, 올해 그 이르판 칸 그 배우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 나온 예.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에 정말 많이 나왔던 갑자기 돌아가셨어.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 분이 나왔던 런치박스라는 인도 영화 있거든요. 저는 그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완전 드라마인데 나는 그 영화 보고 너무 울림이 커가지고 근데 그거를 내가 무용보 우리의 뭐 멜로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해가지고 영화를 좀 추천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개는 짧게 하긴 했었는데. 네, 런치박스라는 영화 그 리테시 감독 하여튼 그 영화도 혹시 여러분들 인도 영화 진입장벽을 깨는데 아주 좋은 근데 이 영화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민 감독님이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블라인드 멜로디. 그 혹시 IPTV 이런 데 있나요?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캐치온을 가입하면 캐치온에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민현영 감독님이 추천해 주시는 영화는 첫 번째 인도 영화 블라인드 멜로디였고요. 네, 계속해서 하준 배우님의 추천 영화를 또 들어봐야죠. 네. Why shouldn't God's anointed appear here? If we had, but faith, how about faith? 네, 저도 외화 하나, 한국 영화 하나를 했는데 네. 먼저 외화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헤일 시저 네, 코엔 형제 작품이고요. 아. 2016년도에 3월에 개봉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네, 헤일 시저. 네네, 시저를 찬양하라. 뭐 그런 거죠. 네. 네. 영화 소개를. 이거 영화를 제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 사실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아, 정말요? 네. 완전 따끈따끈한 거. 그 보게 된 경우도 이제 저는 작품을 쉬고 있으니까 또 이제 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맨날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이런 각종 플랫폼들의 영화를 다 찜해놓고 보고 있는데 네. 카우보이의 노래라는 게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엔 형제다 반갑다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도 너무 좋아서 아 맞아 코엔 형제 영화를 좀 다 한번 봐야겠다 못 본 것들을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헬 시절을 봤는데 네. 아, 이 영화는 정말 저한테 많은 위로와 아 맞아 내가 이런 걸 꿈꿨던 사람이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영화가 아, 됐던 배우니까 것 같아요. 더 이입하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라라랜드를 봤을 때 어떤 그 남일 같지 않은. 네네 그런 뭉클함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맞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영화. 코엔 형제 영화면은 네네. 그냥 믿고 보는 그쵸, 그런 거죠. 네. 네. 네, 근데 헤일 그렇습니다. 시저는 코엔 형제 영화들 중에 네네. 그 일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알려진 최근 영화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뒤에 좀 숨어 있는 영화이긴 해요. 조지 클루니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리고 배우진이 뭐 너무 화려하죠. 거의 뭐 어벤져스죠. 일단 그 주연 자체가 타노스라서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가 아, 타노스가 여기서 네, 나오는구만. 타노스가 사장님으로 나오십니다. 예. 조시 네. 브롤린이 조시 브롤린이라는 배우는 전 사실 부끄럽게도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타노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다가 이 영화를 보고 조시 브롤린이라는 배우가 너무나 매력 있게 너무나 근사한 배우라는 걸 느껴서 정말 팬이 됐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시카리오 이런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타노스보다 더 무서워. 근데 시카리오도 봤는데 시카리오에서는 이제 또 그 남자 주인공네요. 델 그 베네치오 델 토로. 그분이 너무나 이제 너무 세니까. 시선을 예. 강탈하니까 거기까지는 못 봤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타노스였는데 아 여기서 조시 브롤린 정말 대단한 배구나 그런 걸 또 새삼 느꼈던 영화예요. 네, 헤일 시저, 네. 코엔 형제의 영화고 네. 조지 클루니, 조시 브롤린, 스칼릿 요한슨, 랄프 파인즈, 채닝 테이텀, 틸다 스윈튼, 아이고. 뭐 조나 힐, 프란시스 맥도먼드 뭐 이런 배우들이 쫙 나오는 장난 아닙니다. 예, 엄청난 라인업을 갖춘 네네.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 본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납치되고 이런 납치극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코엔 형제 영화는 항상 납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든 납치를 합니다. 간략하게 그럼 스토리를 네. 하준 배우님이 좀 네. 소개를 어제 보셨다니까. 조시 브롤린이 그 영화사의 사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네. 그 1951년도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그 TV에 이제 슬슬 자리를 뺏기기 시작하는 기점에 영화는 시작하고요. 골든에이지의 끝부분이죠. 네네 그 캐피탈이라는 영화사였던 것 같아요. 캐피탈이라는 영화사에 이제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오고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는 또 가장이
가장입니다. 뭐 와이프와의 어떤 금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매번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는 가정에도 충실하고 싶고 어떤 이 일에도 충실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그런 가장으로 나오고요. 그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이제 옛날로 치면 MGM의 그 MGM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뭐 헬 시저라는 영화도 이제 배너를 좀 모티브했던 영화고, 근데 이제 그 헬 시저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데 조지 클루니가 이제 갑자기 어떤 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게 납치를 당하죠. 납치를 당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개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나오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들은 뭐 우리 어벤져스 많은 배우들이 조금씩 나오는 역할에도 굉장히 나올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이 조시 브롤린이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충이랄까요? 그 영화 제작사 사장이니까 정말 많은 뭐 좀 더티한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충들 그런 거를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왔던 건 로키드사에서 좀 트레이드 제안을 받습니다. 이 조시 브롤린이 여기서 뭐 워낙에 일을 잘한다고 지금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으로 로키드라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기에 남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영화 편집본을 이 사람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그 편집본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 결국에 이런 얘기를 왜 하고자 할까, 정말 이걸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아 나 맞아, 나 영화 정말 사랑하고 나는 연기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거를 좀 보게 돼서 굉장히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딥하게 저한테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재밌는 영화입니다. 또 그 영화를 보고 네네. 무용보여서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또 잠을 또 못 주무시는 거네요. 아, 네, 뭐. 네, 네. 우리 무용보에서도 코엔 형제들 영화 많이 다뤘죠. 네, 많이 했는데 헤일 시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클루니가 계속 그 시저 복장, 로마 맞아요. 그 복장으로 계속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너무 웃기고, 내가 이 영화 보면서 아 이제 클루니가 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지 클루니가 이 오마주를 한 게 로버트 테일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버트 테일러 그 왕년의 그 헐리우드 미남 스타 그거를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근데 코엔 형제 영화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영화 이제 초보들 말고 매니아들은 코엔 형제 영화 나오면은 무조건 보죠, 어떻게든. 네네. 개봉을 하든 안 하든. 네네. 일단 보고서 아 이번에는 뭐 배우를 누구를 썼네. 왜냐면 배우들이 다 출연하고 싶어 하니까. 그쵸. 코엔 형제 영화에. 네네. 코엔 형제 영화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보셔도 참 재밌습니다. 맞아요. 유괴 납치가 안 나오는 영화들도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유괴와 납치가 나오는. 최 과장, 네. 최고의 코엔 형제 영화가 뭡니까? 최 과장. 저는 뭐 뭐니 해도 파고가 아닐까. 파고. 예. 네. 그렇죠. 우리 무용보에서 언제 했죠? 연쇄살인마에서 했나? 기억 안 나네.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보겠습니다. 네, 파고랑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뭐 네. 이런 거 참 좋죠. 나는 어렸을 때 허드서커 대리인 이런 거 보고서 네. 아, 이 사람들은 뭐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난 코엔 형제 영화는 나오면 무조건 보는데 코엔이랑 우디 알렌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영화들이 계속 나와요. 미국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장르 영화의 슈퍼스타들이죠. 그러니까 뭐 무용보 팬들은 코엔 형제 영화도 좋아하실 텐데 헤일 시전도 그런 맛이 있다. 특히 우리 하준 배우가 어제 보고 잠을 못 이룬 영화다. 아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네요. 네, 한국의 조지 클루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0년은 구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 광고도 좀. 커피 광고. 네, 조지 클루니는 뭐 이 사람 워낙 진보 스타일이라서 맨날 이렇게 데모하다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데요. 제가요? 네. 곧 CF 들어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촉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망하는 건 잘 맞히는데 흥하는 건 잘 못 맞춰요. 뭔 소리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악담으로 그래. 네. 재미있는 영화. 네. 였고요. 헤일 시저. 만세란 뜻이죠. 네. 시저 만세 이런 거. 시저 만세. 자, 그러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민현웅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를 들어볼까요? 아씨, 저 괜찮으니까 차 좀 빼주시겠어요? 예, 돈 안 주셔도 돼요. 연락처 주시면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 아씨, 그거 다쳤잖아. 그거 피 아니에요,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차 빼! 말 안 들려? 차 빼! 차 빼라고! 아줌마 말 안 들려? 차 빼! 차 빼라고! 차 빼! 야 4885 너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용고 무작정 초대석 민현웅 감독님이 소개하는 두 번째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전에 아마 무용부에서 분명히 다루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다뤘어요. 예. 해야 돼요 또. 아 너무 좋아. 아. 네. 하정우, 김윤석 주연의 추격자. 네. 488호. 추격자. 4885. 4885. 네. 추격자. 제가 왜 이 영화를 인생 영화가 타이에 의해서 인생 영화가 됐는데요. 왜요? 왜 굉장히 그냥 얘기해드리면 되게 황당해하실 건데 제 차 번호가 4885였어요. 진짜? 네. 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지만 야, 이거 만분의 1 확률 아니야? 네, 이 영화의 그 하정우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4885라는 거를 저는 이 영화를 봤으면서도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와 보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4885다 4885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였나요? 되물어보면 어떻게 488을 기억 못하냐. 그렇죠. 네, 저한테 되물으시는 그런 영화여서 그냥 488호만 얘기 안 했을 텐데요. 야 488호 너지? 야가 붙어. 앞에 야가 붙어. 야 4885. 그래서 제가 4885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시는 분들마다 그 영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왜 우린 몰랐죠? 제 차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는 분들은 무조건 얘기하시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한 8년 탔거든요. 8년 동안 들었으니까 4885를. 민 감독은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이카족이었잖아. 그렇죠. 네, 차가 있었죠. 그래서 타이에 의해서 인생 영화가 된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영화입니다. 그렇겠네. 우리 무용보에서는 그 남양 특집 연쇄살인마 탑10에서 그때 추격자 당연히 했죠. 그럼요. 국내 영화 중에서는 뭐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저는 지금 추격자. 봐도 이거는 좀 너무 리얼해. 네, 저 어제 봤는데 봤어? 어제 봐도 또 봤어? 또 봤어요. 와, 나는 손이 잘 안 가. 이거 무서워서. 와, 봤는데 감탄을 그냥. 근데 하여튼 팽팽한 피부들의 김윤석, 그리고 하정우 배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추격자 2008년작이고요. 나홍진 감독의 12년이나 됐군요. 영화죠. 제 차가 2008년식이네요. 생각해보면. 딱 맞네. 네, 따끈따끈하게. 약간 소름 돋는데? 야, 4885 뭐야? 시험 듣기도 좀 무서워졌네. 주연인 그 전직 형사 지금은 포주. 예, 지금은 이제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는. 보도 뭡니까 이거 이 직업군을 뭐라고 하나요? 포주라고 하나요? 포주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김윤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쇄살인범 김윤석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죽여서 뭐 이렇게 집 앞에 마당에다 묻어놓나요? 그렇죠. 예, 그런 연쇄살인범으로 하정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미진 역으로 서영희 배우가 나왔고. 서영희. 네. 그리고 지금은 다 컸는데 그 미진의 딸 역으로 김유정 배우가 나왔죠. 김유정. 지금은 완전 성인 배우가 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김유정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김유정 배우랑도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작품은 안 했었어요. 작품은 안 했어요? 네. 아무튼 뭐 내용은 뭐 줄거리도 간단히 소개하시면서 또 좋았던 부분들. 사실 이게 영화 좋았던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참 이제 잔인한 영화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좀 무서운 영화, 피가 많이 흐르는 영화 이런 거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인생 영화. 감독님은 진짜 뭐 로맨틱 코미디나 약간 멜로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상도 그렇고 워낙 순하게 생겨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거 좋아하죠. 하준 배우님 표정이 베이비 페이스라고 늘 느끼고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라는 추측들을 하던데 수염만 깎으시면 굉장히 또 동안이시죠. 완전 동안이에요. 하준 배우님은 이제 제가 수염 없는 모습을 못 봤죠. 네, 제가 수염을 기른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도 좀 안 드는 것 같아. 그죠. 민 감독님은 지금 나이가 옛날에 대학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4885하고. 근데 4885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빨리요.
네, 엄중호라는 전직 형사, 현직 포주. 네,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아가씨가 사라집니다. 뭐 나름 아끼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미진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름 애정을 갖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이 아가씨를 찾으려고 흔적을 찾아서 계속 쫓는 거죠. 범인을 쫓는 네, 거죠. 범인을 쫓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하정우 배우가 역할을 한 지영민이라는 4885가 네, 4885라고 할게요. 네. 4885가 왜 사람을 죽이는지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킬러들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 죽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살인마가 역시 미진이를 데려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진이가 그 집에 갈 때 그 중호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주소를 남겨 나한테. 화장실 가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남겨라. 그렇죠. 그런데 원활할 줄 알았던 그 문자 작전은 실패합니다. 네, 그쵸. 집에서 핸드폰 신호가 안 터져요. 그렇죠. 다 막아놓은 거죠. 네, 다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어봐도 벽돌로 막혀. 여기가 무슨 망원동인가 합정동인가 망원동. 네. 망원동으로 나오죠. 망원동으로 나오고. 그때 그래가지고 나는 좀 더 섬찟했어. 막 나 그때 네. 작업실이 거기였잖아. 그렇죠. 근처에 계셨죠. 홍대였잖아. 네. 망원동이고 성미산이고 뭐 다 그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종이 된 거죠.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시장을 출마하려는 어떤 정치인이 재래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뭐 이제 나름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물 투척을 당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네, 똥을 맞아서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거를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무능함, 뭐 예를 들면 인사 조치가 내려올까봐 굉장히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벌벌 떨고 이거를 뭘로 덮을까? 막 하다가 그래 그 망원동에서 연쇄 실종이 있었던 거를 덮을 놈이 하나 있다. 네, 그래서 중호가 미진을 찾아서 망원동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사실 못 찾았는데 자동차를 타고서 골목길을 다니다가 마침 488호랑 충돌 사고가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형사의 촉인지 그렇죠. 딱 보고서 너 범인이다. 누가 해봐. 야, 너 4885지? 너지? 네, 그 옷에 이렇게 피 같은 걸 묻어 있는 걸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하정우가 4885라는 걸 딱 눈치를 채죠. 네. 사고를 당했는데 자꾸 자긴 괜찮다 그러고 물어준데도 간다 그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추격신,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추격신이죠. 네. 그 막 그렇죠. 하정우 넘어지면서 달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윤석이 정말 리얼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전직 형사인 포주 역을 잘했고 이 연출이 나홍진 감독이 좀 하드보일드 이 연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4885가 일단은 검거가 되고 그렇죠. 네, 잡혀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망원동 연쇄 실종 사건을 뒤집어 씌우자. 그렇죠. 라고 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몰아갑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이 친구가 자기가 죽였다. 몇 명 죽였다. 계속 이제 순순히 자백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검찰에서 이 구속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구속 적부심?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이 내려올 때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못 잡아라.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48시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줘야 돼. 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풀어줄 시간이 다가오고 계속 못 찾고. 네, 그래서 결국은 풀려나는 상황이 되고 집에 잡혀있던 미진이는 이제 마지막에 목숨을 붙이고 있다가 스포일? 그건 뭐 다 아는데 뭐 안 본 사람들도 많아요. 네? 뭐 있을 수 있겠죠. 12년 된 영화네. 이제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아까 앞에 말한 그 재밌는 에피소드 말고 이제 왜 그렇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지 추천해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지. 민 감독님 의외로 약간 이런 크라임 스릴러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추천하는 영화가 두 편 다 그런 사실은 스릴러인데 범죄물. 나홍진 감독님 영화들이 그래도 굉장히 흥행작도 많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무서운 거 싫어하는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운 이런 영화들이 곡성, 황해 뭐. 네, 사실 이제 곡성도 보고 근데
곡성은 좀 그렇더라고. 예. 너무 세. 어느 부분은 사실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소개드렸던 그 블라인드 멜로디와 어떻게 보면 그 몰아가는 방식, 끝까지 가봐야 아는 어떤 그 스토리 전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흡인력 있는 작품이고 끝까지 어떻게 풀릴까를 너무 궁금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구성을 너무 재밌게 잘 해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극장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끝까지 그 4885는 어떻게 되고 미진이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미진이의 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미진이의 딸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 인상 깊었던 영화고 다만 이제 그 4885가 저한테 한 번 더 크게 어택을 줘서 제 인생의 영화가 4885가 이 하정우 전화번호였나? 전화번호 뒷번호. 4885. 야, 그럼 10,000분의 1인데요? 확률을 어떻게? 그렇죠. 내가 4885 또 주변에 한 명 있었어, 전화번호가. 아, 그래요? 그분은 더 했겠네요. 아니 어제도 봤지만 이 추격자는 이 연출이 지금 봐도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봐도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사람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걸 그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일부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맞는 듯한 장면 이렇게 컷으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봐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가 너무나 진짜 하드한 영화들 막 피가 난자고 이런 영화들도 봤지만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바로 어제 봤는데도.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그리고 하정우 배우의 연기가 진짜 좀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시리얼 킬러의 그치. 어떤 새로운 전형을 딱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약간 좀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멀쩡한 것 같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이코패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혀 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 뭐 이렇게 막 처음에 김윤석이 이제 하정우를 잡았는데 둘이 같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그 경찰 사칭했다고. 근데 그때 그 안에서 막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하정우가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은 이게 분명히 연출도 들어갔겠지만 그 배우가 정말 잘 살린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나는 이 캐스팅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나홍진 감독이 특히 이 두 주연 배우 김윤석과 하정우 둘 다 이게 김윤석이 경찰이 아니라는 거가 묘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경찰이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여자 장사 보도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근데도 정의감과 자기의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모습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왔고. 하준 배우님 어땠어요? 추격자. 저는 군대에서 보여줘서 봤던 것 같아요. 보여줬다고 이거를? 군대에서? 네네. 군대에서 이런 거 보여주죠? 군대에서 주말에 이렇게 영화 시간 같은 거 하잖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네네 봤던 것 같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태극기 휘날리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고 그때 어땠어요? 그때도 되게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좋아할 영화인데. 그쵸. 이런 영화 좋아해요. 센 거 좋아하죠. 그 워낙에 센 곳에 있잖아요. 군대라는 게 사실은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살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고 그래서 다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좀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그 미진이가 이제 그 신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되게 기억에 나는데. 네, 그게 너무 셌나 봐요. 그 장면 지금. 저 어제 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지금 하준 배우. 그래요? 그럴 정도 저 어제 봤는데도 충격이. 어제 이렇게 하준 둥둥 배우는 떠다녀요 지금. 어때요? 여기서 내가 감독인데 4885 역을 할래? 하정우 역을 해볼래? 김윤석 역을 해볼래? 그럼 뭐 하시겠어요? 제 나이는 4885를 하겠죠. 제가 어떤 그 아니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 역의 어떤 매력을 따진다면 어떤 역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시리얼 킬러도 되게 배우들은 다 원래 도전해보고 싶은 그 롤들이 있는데 보통 도전해보고 이제 싶은 거구나. 뭐 잔치날처럼 이렇게 다 쏟아버리고 싶은 거를 또 도전하고 싶은 반면에 또 굉장히 그런 나오기만 해도 텐션을 잡아 끄는 그런 역할도 다들 좀 욕심이 있죠. 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욕심이 있죠. 나는 여기서 인상적인 게 이제 김윤석 꼬붕으로 나왔던 이렇게 민머리 걔 있잖아. 나는 그거 너무 리얼했어. 오조. 오조.
처음에 찌라시 막 돌리는 애 있잖아. 네. 아, 그 정말 진짜 같더라고. 이 영화는 사실은 현실의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유명한 발발이? 정말 시리얼 킬러가 있어. 저 마포에 살았던 그런 모티브를 영화에 끄집어 넣게 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매우 욕심나는 것일까. 혹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모티브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걸 많이 사실 기획을 했었죠. 네, 늘 이제 뉴스에 민감하게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이야기의 어떤 모티브를 찾고 싶어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구상해 보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이미 뉴스에 나오면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획하다가 아 누가 한댄다. 그래서 떠나보내고 이별을 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고 뭐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획하다가 그 안에 어떤 캐릭터한테 어떤 아픔을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에 사실 그런 현실에 있던 사건들이 접목이 됐을 때 사실 그 리얼한 감정이랄까요? 상황이나 감정들을 가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접목을 시켜보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면 민현용 감독님의 두 번째 추천 영화는 그 유명한 4885 추격자. 네. 추적자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추격자. 추적이란 영화도 있고 추격이란 영화도 있고 하여튼 많은데 추격자. 그때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도 막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왜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경상도 애가 스피드를 빌려봐야 되는데 스피더라는 영화를 빌려줬다는 스피더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스피더 주의소 그렇게 그랬나 보죠. 있어야 아무튼 뭐 그런 추격자였고요. 네. 아 조금 아쉬워지긴 하는데 하준 배우님의 두 번째 추천 영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크면은 잘라서 조금씩 한번 나눠서 그러니까 좋아. 이 주름도 멋지고 주름살도 좋다고. 주름살이 막 빡빡하고 고동제가 나고 말만 할 수 있어요. 다 좋아. 다 좋아. 나도 다 좋아. 네, 저 두 번째 추천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박혜령 감독님의 밥정입니다. 밥정. 네네. 밥정. 최근에 개봉을 했어요. 저 아주 따끈따끈. 10월 7일 날 개봉을 했고요. 최근 개봉작입니다. 지금 이제 IPTV로 풀려 있습니다. IPTV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최신작을 이렇게 보고 이게 난 이 영화를 꼭 추천해주고 싶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 영화도 극장에서 봤고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잔칫날로 인해서 이 자리로 오게 된 거니까 저희 잔칫날이랑 좀 정서적인 어떤 공통된 선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예요, 우리 과.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다 느끼는 네네네 비슷한 그런 정서예요. 비슷한 정서의 영화고요. 뭐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임지호 셰프님이라고 이제 좀 유명한 셰프님이죠. 텔레비전에 매체에 많이 노출된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좀 바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을 그 박혜령 감독님께서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각조각 찍었던 것들을 이제 종합으로 편집한 거라서 그러다 보면서 좀 화질들이 다 좀 달라요. 시간별로 화질이 좀 다른데 주된 내용은 그냥 임지호 셰프님께서 그 예전에 어머니 그리고 당신을 낳아주지 않았던 길러주셨던 어머니 그 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길을 다니면서 방랑하시면서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밥을 그냥 해드립니다. 시골 어디 뭐 제주도에도 갔다가 뭐 그냥 밥을 해드리는데 이게 무슨 연출이나 설정이 아니고 없죠. 원래 이러신 거죠. 그러신 분이에요. 나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 정말 이러신가. 이게 내 팔자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 산골에 사시는 어떤 그 할머니 분을 보고 그분을 이제 한 10년 동안 같이 이제 계속 정말 아들처럼 뭐
계절별로 뭐 가서 밥을 해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다큐인데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면에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제사상 차리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뭔가 정말 사명감으로 지금 이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그냥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네. 진혁이도 많이 울었겠죠. 저 엄청 울었죠. 네네. 저는 그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신 네네네. 그 집에 빈 집에 찾아가서 네.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요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 그 마음을 아는데 그 가마솥에 무언가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임지호 셰프님 이렇게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역광으로 보여서 사실은 눈물인지 아닌지 잘 안 보이는데 안경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코끝에 눈물이 코끝에 막 흐릅니다. 예. 근데 그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거의 제사상은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고요. 제가 참 디테일하게 좀 봤던 부분은 임지호 셰프님이 이렇게 음식을 내가 제사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옆에 레시피와 음식 종류를 적어놔요. 짧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 편육해서 편육 종류들을 쭉 해놓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너는 그거 딱 보면 알겠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임지호 셰프님의 멘트, 그러니까 나레이션 중에 이분이 워낙 지리산에서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바다, 맞아요, 생선, 날, 하늘을 나는 모든 종류의 산지의 음식들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보면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혼자서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다른 디테일인데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음식을 차릴 때는요. 같은 종류끼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물을 무쳐야 되니까 나물을 한꺼번에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전을 뒤집으려면 그 각종 전을 다 준비를 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마지막 날 새벽에 준비하는 게 이제 전이에요. 고기전과 관련된 완자. 그거를 이제 마지막 새벽 4시 반에 그때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분들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왔을 때 따님이 엄청 울지. 그 제사상을 보고 이걸 어떻게 혼자 하셨냐 하면서 막 할 때도 그렇고 서로 고맙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고 저 그래서 2번 봤어요. 네. 지금도 약간 눈이 좀 빨개지죠. 얘는 원래 이래. 제가 배우님 앞에서 이거 눈물을 보이면 너무 창피하니까. 뭐 어때요? 네, 아니 우리 하준 배우님도 글썽클럽에 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멤버가 꽤 돼요. 글썽클럽에. 여린 남자들. 네. 아니야 여자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요즘 최근에 가입 신청을 해놨는데. 여린 사람들. 저도 아니 밥정이라는 게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요새 뭐 답정너 뭐 이런 건가? 그런데 밥 우리가 먹는 밥이랑 정정차 초코파이 그 정이에요. 정줄 정. 그래서 밥정이 된 거고. 나는 이 데이터가 없었어요. 저는 이 요리사도 모르고 내가 좀 TV를 안 봐가지고 잘 안 봐서. 근데 뭐 미슐랭 뭐 스타급의 셰프라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난 처음에 보면서 10분 20분 정도 지나고 이건 연출 아닌가? 설정이고 너무 좀 뭐야 이거 막 그러다가 이 할머니들 만나서 이 사람의 표정이 이거는 연출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 영화에 빠지기 시작해서 나도 글썽클럽 이번에 가입이라니까. 어느 장면에서요? 나는 중간에 이 사람의 그 진실됨이 딱 나오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자기 키워주신 어머니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임지우 셰프의 그리움의 대상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느 장면에서부터 자기가 키워주신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 묘소는 매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 하면서 그 묘소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의 어머니는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 그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같은 게 막 이렇게 섞여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찡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엄청난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그 이거 오랜 시간 찍었고 이 진정성이 어떤 설정이나 연출이 아니고 그걸 잘 이어붙였고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팔짱 끼고 봤거든요 처음에. 난 그리고 TV에서 뭐 이렇게 무슨 요리 프로그램 이런 건 나는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한 믿기지가 않아. TV 다큐멘터리가 많았어요. 네, 많았죠. 네, 뭐 네. 옛날에 방랑식객, 그렇죠. 네, 방랑식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번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10몇 년 전이에요, 2011년. 그죠? 예. 네. 2011년에 SBS 스페셜로 방랑식객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백두대간 이런 식으로 컨셉은 이런 비슷한 컨셉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2011년도에 이 임지호 셰프한테 사실은 흠뻑 빠졌던 적이 있었어 갖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 다큐를 보니까 다시 예전 생각들이 났고요. 중간에 이제 각종 사실 예능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식사하셨어요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인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연요리 연구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식재료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들풀부터 막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도로시하고 못 먹어 하는데도 이게 어떤 맛을 내는지 못 먹은 게 아니고 안 먹어보셨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자연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식사하셨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정말 힐링이 돼서 눈물을 쏟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제일 엔딩 크레딧 마지막까지 보시면 도움 주신 분들의 맞아요. 식사하셨어요 나왔던 연예인들 그때부터 계속 인연을 맺어왔던 연예인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아 그래? 예, 그 대표적으로 김혜수 씨나 네네네. 엄정화 씨나 이영자 씨, 송윤아 씨 이런 이제 배우들이 네. 항상 임지호 셰프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이름들까지 같이 올려주시고 보면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추천을 또 하준 배우님이 하시면서 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영상부터 그냥 다 끄집어 보느라고 거의 한 반나절을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너무 감동 있게 봐서. 하준 배우는 요리하시는 거 좋아해요? 저는 군대를 저기 백마 부대로 나왔었는데 그 자유로를 지켰었어요. 자유로. 말년에 거기서 자유를 어떻게 지키지? 이제 그 철책에 임진강에서 또 내려오는 북한군을 이제 마지막으로 잡는 그런 GOP죠. GOP 있었는데. 말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취사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 취사병 출신이에요. 네. 취사병이 저는 그래서 소초 취사병이니까 한 30명 분만 먹이면 돼서 제가 뭐 짜장밥 나오면 애들 계란 후라이 직접 해주고 군대에서 먹기 힘든 거 좀 해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제가 말년이었으니까 다 저한테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맛있게 먹는 거 볼 때마다 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해 먹는 거는 좀 너무 귀찮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건 되게 또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는 뭐 이제 뭐 마라탕이나 마라상거 같은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근데 약간 다 군대 음식 느낌이 나죠. 저 된장국 같은 거나. 느낌은 뭐야 이거? 군대 음식 특유의 맛이 있어요. 사부에다가 계란 후라이 먹고 왜냐면 이러는 거. 저의 레시피는 다 거기서 배운 국방부 레시피이기 때문에 약간 정량을 넣어야 되는. 정량은 놓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약간 좀 감대로 요리는 사실 감대로. 감이니까 레시피 있는 데라서 여기 뭐 좀 너무 맛있지 않을까 했을 때 이제 그런 거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밥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뭐 잠도 안 재우는 거는 괜찮지만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시키냐부터 시작해서 뭐 밥에다가 뭐 침을 뱉거나 하는 거 굉장히 또 못 참는 민족이잖아요. 그럼 밥의 민족이니까. 또 저도 이제 뭐 형님들이나 뭐 어른들한테 좀 제가 친해지고 싶을 때 밥 사달라고 하거든요. 또 그거에 힘을 알아서 한국인의 밥정은 엄청난 거죠. 네. 밥정. 누구랑 친해지려면 무조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있어서. 밥이랑 술이랑은 정말. 민감독님도 밥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제가 밥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네, 작품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어떤 대본을 좀 읽어보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친해진 경우가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한정식 같은 거 먹었어? 왜 그래? 그냥 수육 먹었어요. 수육. 수육. 그건 배우로서 편해요. 그건 안 잘라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 잘 드셨네 수육. 얘기할 틈이 많아졌어요. 그런 거구만. 네네. 민 감독님은
다큐멘터리에도 관심 많잖아요. 네. 저 옛날에도 좀 찍기도 했었고. 네. 어떠세요? 이거 봤어요? 밥정원 네, 보고 왔는데 네, 어땠어요? 저도 참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글썽클럽 네, 받아주시면 네. 오늘 뭐 가입자분들이 뭐 신규 고객이 뭐 회비 받아라 회비. 회비는 젖은 손수건을 보내야 되니까. 네. 가입은 마음대로인데 비난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생길 거예요. 네. 특히 누가 비난해요. 그 영화적인 그런 떠나서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그 정서, 지금 밥에 대한 정서랑 이 셰프 이분이 나는 진짜 처음 봤거든.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운 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게 민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라는 게 그 연출에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난 기본적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간 다큐는 잘 안 봅니다. 그 TV 다큐는 주로 나레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나레이션이 없는 거는 그냥 영상으로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 영화는 나레이션 없고 이걸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영화 한 중간쯤 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제가 사실 그거를 느껴가지고 민 감독님 오면 한번 이 다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내외일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한 70분 조금 넘는 영화니까. 그때는 나랑 똑같았죠. 전혀 정보 없이 봤거든요. 아무 정보 없이 봤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굉장히 친한 척을 하고 밥 차려주고 우리 또 만나요 이러고 가고 이게 이제 몇 차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사실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단기간에 찍었다면 이건 설정이 아닐 수가 없죠. 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반부 이후에 이제 어떤 개인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어머니랑 그 관계가 이건 진짜구나. 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정이어도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쭉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라는 게 그렇게 긴 기간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준다면 이 정성이나 그렇죠. 이 기간이 주는 그 진실성, 그 힘이 있죠. 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지리산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랑 같이 그거랑 마지막에 뭐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할아버지 모시고 왔을 때 그 할아버지 연세 더 드신 모습, 뭐 이런 세월들이 막 보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감독님도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인생을 걸고 이렇게 또 대단한 담아냈구나. 작품 같아요. 네네네. 이게 그냥 단기간에 기획해서 찍은 게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우리가 네.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먹자 영화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덴마크 영화. 덴마크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바베트라는 인류 요리사가 시골에 초야에 묻혀 있는데 자기를 거기 살게 해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찬을 정식 프랑스 요리 코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큰 돈을 다 들여가지고 만찬을 하는 혼자서 그걸 다 만들어요. 완전 인류 코스로.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은 잘 모르지 이게 뭔지 잘. 나는 바베트 만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바베트 만찬이에요. 맞아요. 예. 이 사람이 물론 현실판 바베트 만찬. 이 셰프가 바베트 만찬 받는지 안 받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준비해서 마지막 그 제사상 음식이라든가 자기가 어머니한테 바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요리 그거가 난 바베트의 만찬은 그거는 그냥 극영화고 이거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좀 울림을 많이 주는 그런 다큐였던 것 같아요. 그 임지호 셰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밥정에 나오는 이 내용 말고도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봉고차에다가 국수 기계를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짜장면을 손수. 왜냐하면 그 친구들 자기가 어릴 때 불우하게 자란 환경 때문에 사실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중국 음식 이런 거 이제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만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짜장면을 다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고 이분은 그 재료 같은 것도 진짜 웰빙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미료 같은 것도 안 하고 맞아요. 정말 건강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더라고. 저는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장면이
재밌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리산 할머니 집에서 처음에 내가 음식을 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으니까 회관에 계신 분들 다 뭐 불러달라.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막 오셨어. 근데 이 도시에서 온 어떤 남자가 요리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 식재료가 아니야. 못 먹는 걸 가지고 막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난 안 먹을래. 막 아줌마들이 난 안 몰란다. 그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잖아요. 까칠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이거 근데 이제 할머니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기가 먼저 막 먹으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이게 무슨 어디 원시림에 들어가서 그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처음에 의사소통할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과정처럼 그런 과정을 하면서 아줌마들 하나씩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줌마들이 먹어보면서 점점 얼굴이 풀리면서 이게 점점 얼굴이 풀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베트의 만찬처럼 진짜 좋은 음식인데 이분들한테 그냥 서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더 디테일. 좋은 음식 재료인데 이분들에 맞게 해드려요 음식을. 그러니까 간이라던가 씹는 정도라던가.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되도록이면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주되 질길 것 같은 나물은 아주 오랫동안 밥과 같이 쪄서 내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맞춰서 해주는 그러한 또 정성이 보이고요. 저는 사실 임지호 셰프의 사실은 이 화법에 대해서도 좀 놀라운 부분이 할머니께 말씀을 전할 때 냉이를 많이 먹으면 눈에 좋다네요라고 전달을 해요. 보통 냉이를 먹으면 눈에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좋다네요. 자기가 마치 어디서 듣고 배운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화법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듣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그렇다구나. 그러면서 직접 먹어 보이고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 접근도 더 쉽고 이제 그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눈에 같이 이제 넣다 보니까 저는 아주 감동 있게 봤던. 아무튼 좀 신기한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임지호 셰프라는 사람이 참 개인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TV로 이분을 봤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기술을 어디서 배운 거야? 어떻게 저런 요리를 하게 된 거지? 막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이렇게 공감도 많이 되고 이분은 학교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좀 한식 학교 같은 거 해서 후진을 양성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 강화도에서 그 산당이라는 음식점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신지는 모르겠네요. 최근까지는 하셨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이제 청담동에 한식 레스토랑 하다가 하도 이렇게 얘기도 많고. 나 홍대 있을 때 그 준욱이 너도 와봤나? 거기 작업실 위쪽에 금만 식당이라고. 금만 식당 알죠. 한 분은 한식하는 분이고 한 분은 우리 술만 하시는 분인데 둘이서 금요일만 어딜 빌려가지고 식당을 해. 그 메뉴는 그 여기서 만드는 그냥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가지고 먹는 건데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은 거야. 금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점심 먹는. 그럼 술도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빚은 거를 주고 그 한식 먹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음식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여기 보면서 이렇게 나는 뭐 이게 제목도 모르겠어. 저게 무슨 음식이 저게 끝에 떡 그것도 그렇게 만든 거 하룻밤에? 네, 떡도 다. 떡도 하룻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네, 밤에 만들 수 있죠. 일단 진짜? 밥을 하면 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떡을 혼자 다. 네, 콩고물 막 묻히고 하는 종류들. 밥을 많이 해서 그 밥을 다 찌면 그게 일단 입반죽이 되고. 그래서 그 하준 배우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남다른 감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까 네네. 어머니 말씀도 하셔서 네네네. 어머니한테 뭔가 더 대접하고 싶거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거든요. 복합적인데 지리산이 저한테는 사실은 제2의 고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고향이 지리산 산청이기 때문에 산청?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서 이제 모내기도 하고 뭐 추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뭐 돼지 잡고 마을 잔치도 했었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푸세식이 아니라 아예 그 돼지 우리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돼지한테 볼일을 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네, 그런 그 시골 정서에 대한 그 행복감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되게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는 설날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사랑방이라고 하죠. 그 이제 그 소울이 바로 옆에 있는 방인데 진짜 장판이 타게 이제 때웁니다. 장판이 다 이렇게 노란 장판이 다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잘못 자다가 튀어. 네, 위에는 이제 메주가 달려 있고 맞아. 그런 데서 이제 저희 집도 7남매인가 정도 되니까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자고 있으면 새벽 6시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소 여무를 먹이시려고 그 이제 소새 여무를 삶아가지고 먹이시는 그 소리가 제 잠결에 그 겨울에 그 눈 쌓인 지리산에서 잠결에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추억이었구나. 네, 그래서 아직도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할머니가 딱 나왔을 때 그랬겠네.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었고 어머니의 사실은 저가 일찍 여의었다는 게 연기를 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저는 뭐 카톨릭인데 성당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가족의 안위에 대한 기도만 했었는데 그런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물음표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연기로 귀결되게 됐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 놈이니까 창원이지만 뭐 지리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가 야 이렇게 뭐 서울예대도 나오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주연도 하게 되는 입장인데 내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이 삶을 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 배우를 하는 정서적인 많은 것들을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저희 지금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여동생도 있고 너무나 화목하게 제가 엄마라 부르고 되게 화목한 가정이지만 가끔은 이제 그런 그리움은 있죠. 나에게 이 기질을 준 사람과 내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나에게 이 기질을 준 사람과.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뭔가 계속 어떤 숙제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어떤 숙제들을 풀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임지호 셰프님도 뭔가 정의를 내리시지는 않잖아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마치 세상이 당신에게 준 숙제를 늘 풀면서 사시는 분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산다던가 뭐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밥을 해드린다던가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내가 배우로서 산다는 건 어쨌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잔칫날을 본 사람도 그렇고 뭐 미싱을 본 사람도 그렇고 어쨌거나 내가 한 연기가 누군가에겐 정서적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데 나는 앞으로 어떤 숙제를 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건방지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가끔은 내가 이런 숙제를 있지 않나라는 게 가끔 좀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참 어려운 자리 내주셔가지고 이 방역 시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된 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두 아쉽네요. 분께 공식적인 질문 딱 두 가지씩만 네, 두 가지씩만 한번 던져보도록. 공식적인 질문은 어디 신문에 나는 겁니까? 공식적인 질문이면 두 분께 공통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 일단은 같이 작품을 하셨잖아요, 두 분이. 네. 그렇죠. 바로 큰 관심과 사랑을 받던 미싱, 그들이 있었다라는 드라마를 하셨는데 민현홍 감독님이 봤을 때 하준 배우 어떤 배우입니까? 뭐야 이거 나 부끄럽게 욕하겠냐? 나 부끄러운 제가 시간을 지금 가져봐야 감독님과 30cm 안에 거리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 화장실 갔다 올까요? 네. 저는 굉장히 아끼는 배우고 그 이유는 정말 혼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이 열정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배우고 그래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하게 되는 그런 배우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고 그 영감에 의존을 해서 나는 이겁니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 7가지 버전이면 다 해요.
네,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돼 있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7가지 버전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정말 그런 연기적인 다이나믹을 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다. 앞으로 정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배우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끼는 보석 같은 많은 배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근데 이렇게 촬영장에서 이렇게 막 분위기 메이커를 한다든가 막 까분다거나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과묵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그래요? 사실 분위기 메이커죠. 그래요? 예, 현장에서 아주 그냥 즐겁습니다. 그거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거. 그 버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준 배우가 생각하는 민현홍 감독님은? 네, 야 참 이게 지금 묶고 더블로 가야 될지.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칭찬했는데 여기서 이제 까면은 이거는 대박인 거지. 칭찬했는데. 그렇죠.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의지했던 분이고요. 그래요? 네, 사실 연기는 배우가 정말 연기는 사실 연출자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제 연기를 체크를 못 해요. 체크를 100% 한다면 거짓말이고 가짜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저랑 같이 숨 쉬면서 봐줘야만이 제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 없으면은 배우도 이제 연기를 더 내려놓고 못하니까 정말 현장에서 제가 믿었던 감독님이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또 정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분이고요. 사적으로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그런 좋은 형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형수님이죠, 감독님 와이프분께서 저 영화 때 꽃을 주셨는데 그거를 식탁에 이렇게 놨었는데 지금 드라이브라고가 돼 있죠. 그거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저 마음이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매번. 팬클럽이시던데. 네, 그러니까 그건 형수의 마음이지 형의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팬클럽이던데 보니까. 두 분은 일심동체. 뭔가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한편으로는 그게 좀 이제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네. 아니 민 감독님이 그동안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어떤 배우를 소개해준다거나 우리 초대까지도 해준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엉덩이도 무겁고 넷이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 민 감독님이 나는 처음 저러니까 야, 이건 가야 될 것 같다 우리 다 그래서 간 건데 정말 가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저 정말 마른 걸레인 김 PD가 철철 흘리고 펑펑 하준 배우 아이고, 당신만 하겠어요. 연기하는 거 보면서 울고 당신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이거 우리가 길고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카사블랑카 대사입니다. 그냥 보내기는 아쉽잖아요. 아쉽죠. 이거 맞춰야 되는데 우리 마치는 음악을 뭘 들을지 말고 아까 우리 하준 배우랑 우리 다 옛날에 음악 동아리고 해서 노래들을 막 좀 불러봤는데 어떻게 노래 한 곡? 네, 뭐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가 노래 몇 개 해봤는데 뭐가 좋대요? 좋으신 거. 그 이글스. 데스퍼라도. 데스퍼라도. 네네. 그거 어떻게 불러? 네, 우리가 사실 연습은 안 했는데 무용부 팬들을 위해서만 살짝 약간 막 박자와 막 음정을 좀 괜찮으시면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청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타. 우리 하준 배우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충무로의 신예,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배우 하준으로 이행시. 하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하고 외치며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사로잡을 바로 그 배우 하준. 약간 사이코로스 같네요. 무슨 뭐 있는 거야 이게? 데스퍼라도? 네네. 근데 첫 번째가 오래돼가지고 떨리네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